네, 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생활 속 법률 상식, 그 법이 알고 싶다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지는 세대 공감 토크 라떼는 마리아에서는요. 그리운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그때 그 시절 추억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광고 보고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새로운 달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4월 1일 월요일이고요. 그 법이 알고 싶다 준비되어 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형제 간의 상속 유류분 다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그거 준비해놨어요. 네,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또 요즘에는 벚꽃 명소하면 여의도나 진해 등이 떠오르지만 예전에 그때 그 시절에는 창경원이었다고 합니다. 창경원으로 떠났던 봄나들이의 추억, 오늘 라떼는 마리아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의 첫날입니다. 행복한 아침 힘차게 출발합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 동안 4월 10일 총선의 사전투표가 실시되는데요. 그런데 이 전국 사전투표소 40여 곳에 이 불법 카메라가 설치됐다가 무더기로 적발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카메라를 설치한 사람은 40대 남성 유튜버 A씨였는데요. 법원은 어제 이 A씨에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아니, 사전투표가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남성의 행각은 어떻게 드러나게 된 거예요? 이 사전투표소를 청소하던 이 미화원이 발견을 했다라고 합니다. A씨가 설치한 불법 카메라는 지난달 18일 경상남도 양산시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처음 발견이 됐는데요. 이에 행정안전부가 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사전투표소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조사를 했더니 A씨는 서울뿐만이 아니라 김포, 울산, 대구 등 전국 사전투표 및 개표 장소로 운영이 예상되는 장소 40여 곳에 이렇게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A씨는 유튜브 등에서 수년간 사전투표 조작 의혹 등을 제기를 해왔는데요. 구속 전에 카메라를 설치한 이유가 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부정선거가 의심이 돼서 사전투표소에 들어가는 인원을 세어보고 싶었다라고 범행 동기를 얘기를 했고요. 경찰 조사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부정선거를 감시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설치했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심지어 A씨를 도운 공범도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경찰이 확인을 해봤더니 A씨가 양산에서 이 범행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차 안에 동승자 한 명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조사에 나섰는데요. 조사를 해봤더니 범행을 도운 70대 B씨는 A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B씨 역시 이 건조물 침입 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이 돼서 불구속 입건된 상태인데요. 한편 A씨가 설치한 카메라 중에 상당수는 충전 어댑터 형태라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런 모양의 소형 카메라인데요. 언뜻 보면 지금 저게 카메라인지 확인이 어려운 그런 모습입니다. 네. 특히 특정 통신사의 이름이 적힌 스티커를 붙여서 마치 통신장비가 설치된 것처럼 위장하기로 했는데요. 경찰은 A씨를 구속하고 추가 범죄 여부를 조사한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보지는 부정선거를 감시한다 이렇게 해서 설치했다고 그랬는데 네. 이게 오히려 이 선거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는 거 꼭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두 번째 이슈입니다. 요즘 사과가 금사과란 얘기가 나오죠. 정말 과일값이 고공행진 중인데 이 과일값을 보면서 물가가 진짜 오르긴 올랐구나 체감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이번 총선이 끝나면 물가가 더 오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을 자극하는 여러 외부 요인에 공공요금 인상까지 더해지면 물가가 오를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과거에도 총선 직후에 이 물가 상승률 급등한다는 우려가 있긴 했는데 이번에도 그럴까 걱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 과거 사례를 보면요. 총선 직후에 물가 상승률이 급등한다는 것은 사실상 좀 기우에 가깝기도 했습니다. 19대 총선, 20대, 21대 총선 당시에도 선거 끝나고 물가 올라간다 이런 얘기 많았지만 그 이후에 실제로 분석을 해봤더니 특별히 물가가 급등하는 현상까지는 나타나지 않았었는데요. 그럼에도 22대 총선 이후에 진짜 고물가가 닥칠 것이다 이런 불안감이 커지는 것은 불안한 국제 정세 등이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동 지역의 긴장이라든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에너지 가격의 불안 요인이 되면서 국제 유가마저 자극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공공요금도 총선 이후에 줄줄이 오를 것 같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전력공사의 재정 상태가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누적 적자가 무려 43조 원이고요. 부채는 200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한전의 재정 상황이 임계점에 다다른 만큼 하반기에는 그동안 미뤄온 전기요금 인상이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또 금융당국에서는요.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세가 정점을 지나서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대내외 정책 여건이 불확실성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꼽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생활 물가의 높은 오름세를 감안할 때 당분간 둔화 흐름이 평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고 있어서 물가 상승되는 게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총선이 끝나면 이럴 것이다라는 불안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총선이 끝나면 이렇게 될 거야라고 우리 국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300명이 정말 열심히 일하셔야 됩니다. 네. 총선 끝나고.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입니다. 업체가 주는 대로 웨딩드레스를 입었다가 50만 원, 100만 원의 추가금을 내야 한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는 추가금 파티다. 이런 얘기까지도 들어봤는데요. 실제로 결혼을 준비하는 신혼부부들 사이에서는 이런 추가금 파티에 대한 하소연이 굉장히 흔한 얘기라고 합니다. 이처럼 웨딩업계의 어떤 부당한 관행, 이른바 웨딩 카르텔이 가뜩이나 낮은 혼인율에 더욱더 하락하는 것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도 뭐 그랬습니다만 결혼할 때는 돈이 정말 많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돈을 쓰는 거, 소비하는 거에 대해서 무뎌지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아마 이 부분을 파고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웨딩업계 관행으로 꼭 필요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 돈을 좀 부당하게 요구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아마 예인 MC님께서도 결혼하실 때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다 신경 많이 쓰셨죠? 많이 썼죠. 이 이른바 스드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스드메 비용이 정말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합니다. 한 유튜버 얘기에 따르면 240만 원 넘는 돈을 냈는데 이 스튜디오 사진 촬영 원본 사진을 제공하지도 않고 화질이 낮은 모니터로 현장에서 40분 안에 20장을 고르게 했다라고 토로를 했습니다. 여기에 사진을 수정하는 비용이 또 별도로 든다고 하고요. 실제로 한 결혼정보회사가 스드메 비용을 조사를 해봤더니 평균 479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또 예식장 비용은 평균 990만 원이었다고 하는데요. 상당히 부담스러운 가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게요. 어디 처박혀 있는지 몰라요. 웨딩 사진이. 처박혀 있다라는 표현은 좀 제가 너무 격한 표현인데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네. 근데 저걸 그렇게 비싼 돈, 아유. 그리고 저런 것들이 혼인율을 떨어뜨린다는 얘기도 있다면서요. 그렇죠. 결혼하고 나면은 결혼 사진 딱 2번 본다고 하잖아요. 네. 결혼기념일이랑 부부싸움을 했을 때. 그렇지만 결혼할 때는 또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찍을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데 이 울며 겨자 먹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요. 스드메 예산 너무 부담스럽고 비합리적인 것 같아서 결혼을 미루게 된다. 또 결혼식 올리는 데만 해도 수천만 원이 드는데 애는 어떻게 다 키우나 이런 하소연이 적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이 웨딩 비용이 이렇게 커지면서 젊은 세대의 혼인 의지가 더 꺾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기는 합니다. 내년부터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에 결혼 관련 품목과 서비스 가격 현황을 공개하는 등 웨딩 업계의 관행 개선에 나선 상황입니다. 일생에 한 번인데 이렇게 네.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예비 신랑 예비 신부가 가가지고 고르잖아요. 네. 근데 또 예비 신랑 입장에서는 해. 좋은 거 이래야지 또 요거 조금 저렴한 걸 이게 안 되거든. 네. 따로 가서 고르세요. 따로 가서.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마지막 이슈입니다. 극초저가 전략을 내세우는 이커머스 업체 알리에서 허위 후기로 피해를 봤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알리의 월간 이용자 수가요,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 점유율 2위로 올라선 만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허위 후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대표적인 피해는요, 여러 판매자가 파는 이 특정 제품에 똑같은 후기가 다수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용한 사람의 후기가 아니라는 거죠. 네. 한 50대 주부는 최근 알리를 이용하다가 자신이 구입한 제품의 후기에 있던 사진과 똑같은 사진이 다른 제품에 그대로 올라온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한국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제품처럼 보이기 위해서 여러 계정을 한국 국적으로 만들어서 가짜 후기를 올리는 것 같다는 의심 사례도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맛집 찾을 때 그렇잖아요. 네. 이게 진짜 후기 맞나 할 때가 있는데 이런 후기에 속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까? 온라인에서 이 알리 허위 후기에 속지 않는 방법 여러 가지 공유가 되고 있는데요.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면 어색한 번역체나 영어 후기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은 내 피부를 구했습니다. 굉장히 어색하잖아요.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어로 작성된 후기에 외국인 사진이 첨부됐을 경우에는 또 혹시 허위 후기가 아닌지 의심해봐야 된다고 하고요. 흐릿하고 화질이 낮은 사진으로 작성된 후기도 좀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또 한 달 안에 수십 개씩 무더기 후기가 올라온 것은 신빙성이 낮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가 후기가 조작됐다는 증거만 있다고 하면 국내든 국외든 상관없이 조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알리와 테무 같은 해외 플랫폼 업체도 국내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사례들이 이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혹시라도 피해를 보셨다라고 한다면 한국소비자원의 상담 또는 피해 구제 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거 고를 때 제일 먼저 확인해 보는 게 후기인데 이 후기가 조작됐다. 이러면 이거 곤란한데 말이죠. 예. 자,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허지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 주 시작 월요일을 즐겁게 해줄 세 분 모시겠습니다. 방송인 박수림 씨, 장진택 기자, 이호선 상담심리 전문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장진택 기자, 오늘 준비한 주제 뭔지 궁금합니다. 예, 누구나 운전을 하다 보면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렇게 좀 헷갈릴 그래, 때가 맞아. 있는데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예, 오늘부터 장 기자가 딱 정해드립니다. 차차차 논란 종결 시간입니다. 예, 첫 번째는 운전 경력이 20년 넘는 분들도 많이 헷갈리는 문제인데요. 네. 예, 함께 풀어보시죠. 자, 문제입니다. 네. 예,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다시 도로에 진입할 때 방향 지시 등은 어느 쪽을 켜야 할까요? 1번 왼쪽, 어? 예, 2번 오른쪽. 예, 잠깐만. 풀어보시죠. 저런 경우는 저게 지금 한 차선이니까 저런데 네. 만약에 2차선이나 3차선일 때 내가 이렇게 나가서 왼쪽에 1차선 쪽으로 붙어야 될 때는 네. 그죠? 저는 이거 하거든. 적어요? 기자, 적어서, 예, 적어서. 예. 저렇게 많이 갔었는데 저는 제가 운전을 안 하고 남편이 항상 운전하기 때문에 네. 째깍째깍 소리는 들었거든요. 뭔가를 켜긴 켰어. 근데 내가 왼쪽으로 내가 일단 나가니까 왼쪽 차들 보라고 왼쪽 켜는 거 아닐까? 저는 왼쪽. 예. 자, 저도 적었어요. 왼쪽 적었어요. 네. 저는 뭐 아까 뭐 왼쪽이네. 이거 상식 아닙니까? 들어가 왼쪽. 거를 볼 사람에게 이걸 알려주는 거야. 나 지금 나간다. 이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네. 이쪽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왼쪽 깜빡이를 켜야 앞으로 직진해서 오는 사람이 이 차가 들어오는구나. 이걸 알 수 있을 거 깜빡이 안 켜도 손으로 이렇게 창문 내려서 왼손으로 이렇게 하지 오른손 이렇게 안 하거든. 그러니까 왼손으로. 오른손 할 수가 없죠. 왼손으로 이렇게 하니까 네. 왼쪽 아닐까 싶은데. 자, 딱 답을 네. 정해드릴 텐데 네. 잘 들으세요. 네. 예, 정답은 2번. 네? 예, 오른쪽입니다. 아, 우회전으로 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오른쪽 오른쪽. 우측 깜빡이를 켜야 됩니다. 아 진짜? 그래요? 보잖아요. 네, 사실 이 문제가 이제 혼란스러운 분들이 많을 수 있는데 그 몇 년 전에 그 커뮤니티에서도 네. 여기 뭐 운전자들끼리 이렇게 투표를 한 적이 있는데 요때도 다 4천 명이 넘는 투표자 중에 과반수인 61%가 지금 왼쪽? 다 왼쪽을 다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운전을 많이 하신 분들도 이제 지나친 배려 탓에 잘못된 방향 지시 등을 이렇게 전멸하는 이런 거를 보실 수 있는데 네. 하지만 법적으로 본인의 진로 방향을 표시해 주는 게 이제 방향 지시 등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내가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오른쪽 방향 지시 등을 켜는 게 원칙입니다. 요게 그 잘못 방향 지시 등을 켜고 뭐 했게 분쟁이 생길 경우에는 요게 네. 이제 범칙금도 4만 원이 알아야겠네. 부과될 수 있다고 오른쪽이다. 하네요. 지금요? 네. 저 지금 이제까지 이렇게 살았는데요? 그러게. 진짜 모르고 아니 그냥 그러니까 살았는데. 하여간 이렇게만 생각하면 되겠네. 오른쪽으로 갈 땐 무조건 오른쪽 그렇죠. 깜빡이. 내가 가려는 아, 내가 방향으로 가려는 갈 때는 방향. 왼쪽 내가 깜빡이. 내가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걸 저는 오늘 처음 만약에 알았는데.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서 바로 왼쪽으로 붙을 때 있잖아요. 네. 네. 그럴 땐 일단 오른쪽으로 키고 들어가서 바로 왼쪽. 그렇죠. 키면 돼. 왼쪽부터 키고 들어가지 말고. 방향 지시 등은 뒷차를 위주로 생각을 해주시는 게 뒷차 좀 위주로. 편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내 바로 뒤에 차. 예. 그래서 교차로 이 상황에서는 우측 깜빡이가 맞다. 네네. 무조건 내가 들어간다 싶을 때는 내가 들어가는 방향으로 무조건 이렇게 하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뭐 이 왼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경우가 있는데 네네네. 이제 뭐 교차로나 골목길이나 뭐 주유소 진출구 같을 때는 이제 내가 안쪽으로 들어간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직진차가 언제나 우선입니다. 직진차가. 직진차가 언제나 우선이고 그렇죠. 그 직진차에게 방해가 되지 않게 들어가는 게 이제 올바른 진행 방법이기 때문에 직진차에게 뭐 신호를 줘야 된다거나 이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네. 직진차를 알아서 피해서 직진차에게 직진에 방해되지 않게 진입하시는 게 올바른 진행 방법입니다. 그건 어때? 그 비상등 켜는 건 그거는 괜찮지 않아요? 비상등 켜는 거는요 비상 상황입니다. 비상등을 켜면은 내 차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런 거기 때문에 뒷차가 비상등 켰다 그래서 이 사람이 우왕좌왕하나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네. 비상 상황에서 차가 멈출 수도 있겠구나 해가지고 피해 가다가 충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상등은 좀 함부로 켜는 거는 권하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끼어들었을 때 네.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럼요. 괜찮아요. 살짝 이럴 때. 켰어. 그럴 때 알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완전히 종식할 수 있어요.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 깜빡이, 왼쪽으로 가면 왼쪽 왼쪽 깜빡이. 깜빡이. 오케이. 예, 먼저 질에 앞서 생각하지 마시라. 네. 이런 너무 거고요. 뒤차 내가 가는 방향. 내 방향. 배려가 내 방향. 자, 다음 문제는요? 자, 두 번째 문제는요. 네. 한때 유턴할 때 쓰는 버튼이라고 해서 이 버튼 누르면은 유턴 더 잘 된다라는 요 버튼, 요 버튼에 대한 문제인데요. 네. 문제 주시죠. 자, 요즘처럼 황사나 미세먼지가 심한 봄철에는 이 버튼을 누른 채로 달리는 게 운전자에게 무조건 좋다. 이거? 맞으면 O, 틀리면 그게 X. 그거죠? 실내에서 이렇게 도는 거죠? 이거 네, 확실하다. 실내. 실내에서 이게 도는 거. 차단하는 거죠. 그쵸? 이거 확실하다. 실내 미세먼지 안에서 심할 공기가 때는 도는 거. 저거 해야지. 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에이구 그대들은 아니에요. 틀렸어. 그렇죠. 문제. 네. 예? 오라고? X죠, X. X지. 아니, 저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O. 무조건이란 말이 붙었잖아요, 질문에. 무조건은 그럼 무조건에 그 노래 제목이고 이건 무조건은 아니에요. 한 번씩 뭐 아침 저녁으로 아니면 아니, 이게- 출발할 때. 왜냐면 진짜 궁금한데 정답이. 공기가 다 막혀 있으면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지 그래도 않을까요? 미세먼지가 심한데 열어놓고 갈 수는 없으니까 네. 내부 순환 모드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계속은 아닌 것 같아요. 집도 황사나 미세먼지가 있을 때 아예 환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니까 한 10분씩은. 가끔 짧게 해라. 10분씩은 짧게. 짧게 해라.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은 X고 저랑 이재원 아나운서 O인데 네. 앞서 잠깐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는 네. 가장 황당했던 게 이 버튼을 누르면 유턴이 잘 된다. 그렇지. 뭐 이런 유머 글이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실제 네. 뭐 그런 용도는 아니잖아요, 기자님. 그렇죠. 어때요? 유턴 버튼은 아니고요. 이제 네. 이게 그 차의 외부 공기가 들어와서 에어컨으로 바람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 버튼을 누르면은 실내 공기가 이제 순환이 그쵸, 된다는 거죠. 그렇죠. 외부 공기가 어. 차 안으로 안 들어온다. 요 버튼인데 정답은요? 정답은 그래, X잖아. X입니다. X야. X. X. 봄철에 내기순환 버튼을 오래 켜고 달리면은 이게 이제 안 좋은 이유를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 황사나 미세먼지 이런 게 많으면은 이제 일시적으로 이렇게 외기순환 버튼을 이렇게 내기순환 버튼 눌러서 외부 공기가 유입되지 않게 하는 거는 뭐 일시적으로는 좋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안에서 공기가 계속 순환되다 보면은 네. 그래서 우리가 내뿜는 이산화탄소가 계속
증가가 되면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계속 높아져요. 네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짙어진다고 해서 눈에 보이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계속 짙어지는 가운데 운전을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졸음운전이 되죠. 네, 점점 피곤함을 느끼고 막 이러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농도 이런 것도 주의를 하셔서 운전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기순환 버튼을 오래 누르는 것보다는 일시적으로 좀 심하다 그럴 때 잠깐 누르고 잠깐 눌렀다가. 통상적으로는 그냥 외부 공기가 들어와서 안에 공기가 순환되는 방식으로 해야지 이산화탄소 농도가 꽤 좀 괜찮은 그래요. 상태에서 상쾌하게 운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미세먼지를 피하느냐, 졸음 운전을 피하느냐 이게 관건인데 그래도 네. 졸음 운전이 더 위험하지 그럼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이게 1년 중 졸음운전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때가 4월, 봄철입니다. 지금이구나. 여기에 내기순환 버튼을 장시간 누른 채로 주행까지 한다면 네. 졸음운전에 더 취약해질 수 있거든요. 실제로 한 매체에서 실험을 했을 때 4명이 탄 승용차에 내기순환 버튼을 누르고 달리니까 한 20분 만에 이산화탄소가 평소보다 10배가량. 이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는 이 속도가 상당히 빠르거든요. 무섭다. 탑승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내기순환 모드를 짧게만 써도 네. 이 이산화탄소 농도가 확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세먼지가 많은 날이라고 하더라도 내기순환 버튼 누르는 거는 좀 일시적으로 하고 이제 막 환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운전하는 중에는 한 20-30분 정도마다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가장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그 에어컨 필터. 네. 네. 에어컨 필터를 좀 좋은 걸로 그리고 좀 상태 좋은 걸로 자주 교체하시는 게 이게 제 경험상으로는 가장 좋더라고요. 네. 이건 미세먼지가 있는 날에도 외부 환기는 시켜줘야 된다. 네. 그리고 내부 순환 모드 그게 계속 지속적으로 켜져 있을 때는 조수석이라도 보시고 잠깐 끄고 이렇게 좀 창문 좀 열고 그럼요, 맞아요.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네. 자, 다음 문제 주시죠. 예, 마지막 문제는요. 고속도로 하이패스 이용하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고민해 보셨을 주제인데요. 네. 예, 문제 주시죠. 예, 하이패스를 이용할 때 속도 제한 표지판을 보셨을 텐데 네. 여기서 30km 이상 과속을 해도 단속에 걸린다. 단속에 네. 안 걸린다? 단속에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O, 아닌 것 같으면은 X. 걸려. 죠. 이건 경험상 알지. 네, 단속이 요거는 안- 이제 경험상 알죠. 단속에 안 걸린다? 아니 왜 갑자기 째깍째깍 뭐 고민할 시간을 안 주는 느낌인데. 네, 요거 그래요? 요거 바로죠, 뭐. 저도 X. 단속이 원래 요건 이제 질문은 안 걸린다죠? 경험치예요. 네. 앞에 있는 차들이 그냥 싹 가더라고. 그래서 그 속도보다 너무 늦추면 좀 지장이 있으니까 네, 저도 맞아, 그 속도로 갔는데 쑥 갔어요? 안 날라오던데? 결정적으로 아직 안 날라오고 있어요. 네. 그게 가장 결정적이에요. 우리가 다 경험을 해봤는데 아직 안 날라와서 네. X다. 네. 다 X로 했어. 저는 문제를 잘못 이해했나 보다. 그럼 O예요? 그럼 단속에 저는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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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린다. 오. 걸린다. 그게 원래 드르륵 하면서 속도를 저절로 줄이게끔 돼 있잖아요. 그걸 무시하고 막 달려가면 카메라가 왜 있겠어요? 단속하라고 있는 거지. 걸린다. 단속에 걸린 적 단속에 있어요? 걸리지. 에? 걸린 적 있으세요? 저는 걸린 적 없죠. 저는 속도를 아주 줄이죠. 그 카메라는 그냥 요 박수림이 지나가는구나 요 카메라일걸? 그래 크게 한 건 있어요. 인증사진. 그런 건가? 네. 그래요? 단속 정답 카메라 궁금한데요? 단속 카메라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정답은 네. 30km 이상 과속을 해도 단속에 안 걸립니다. 아니구나. 하이패스의 모든 구간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건 맞는데 네. 이게 속도 위반을 측정하기 위한 카메라가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정보 수집용 카메라이기 때문에 속도 위반을 하더라도 과태료나 범칙금이 나오진 않지만 네네. 안전을 위해서 그렇죠. 30km 이하로 달리는 게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 뭐 30km라고 일단 써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사실 카메라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거기가 이제 어쨌든 하이패스니까. 네네. 그러면 이유 없이 이거는 뭐 예산 낭비도 아니고 왜 굳이 거기에 30km라고 써 있고 카메라가 있는지 그건 좀 궁금해요. 그러게. 예, 이 표지판은 그 차로가 이렇게 좁아지잖아요. 네. 예, 차로가 좁아지기 때문에 그 안전상의 이유 때문에 이 30km 이하로 운전을 해라라고 이제 표지판을 설치해서 이제 그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요. 하지만 이제 이 처벌이 없다고 해서 여기서 너무 과속을 하다가
여기서 진짜 뭐를 부딪히거나 해가지고 사고를 내게 되면은 네. 뭐 여러 가지 뭐 보상 문제도 됐고 또 뭐 과속에 대한 거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있겠네. 속도를 그래, 과속은 줄여서 안 돼. 통과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단속은 하지 않는다고 해서 막 여기를 과속으로 지나치거나 이르시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맞아. 네, 운전 중에 뭐 한 번쯤은 다 궁금했던 내용인데 오늘 이렇게 퀴즈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얘 쏙쏙 들어오네요. 딱 알겠습니다. 아, 따르겠네. 이제 알겠어요. 네. 그리고 저기 지나갈 때는 교통 흐름에 맞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갑자기 줄이면 사고 나요. 네, 갑자기 급정거를 하면은 이제 뒷차가 또 이제 뒷차에 또 추돌 위험도 있기 때문에 흐름에 맞춰서 안전하게 지나가시기. 드르륵 드르륵. 요거 재밌다. 다음번에도 이런 거 몇 개 아 근데 선물 걸고 합시다. 네, 선물 걸고 합시다. 예. 예, 여기까지고요. 이제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네, 오늘도 우리에게 유익한 법을 알려주실 두 분 모시겠습니다. 강성신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상속과 유류분에 대한 흥미로운 주제를 또 준비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의 사연을 키워드로 준비를 했는데 화면 좀 띄워주시죠. 첫 번째 키워드는 내연녀와 장례식, 두 번째는 30억 원과 막내 아들, 세 번째는 엄마와 유언장입니다. 야, 일단 키워드만 봐서 뭔가 흥미로운 느낌이 좀 듭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이거 한번 정체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네, 첫 번째 사연은요. 내연녀에게 재산을 모두 넘긴 아버지. 네, 장례식은 자식들과 내연녀 중 누가 치러야 될까? 진짜네. 오. 궁금하네요. 네, 최근 온라인에 올라온 딸 A씨의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네. 14년 전 A씨의 아버지는 내연녀와 바람을 피우고 집을 나간 후 자식들과 거의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다고 하는데 네. 그러다 얼마 전 A씨는 아버지가 말기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고. A씨는 임종 직전에 다다른 아버지 모습을 보고 장례라도 치러드리려고 알아보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됐는데요. 네. 아버지가 얼마 없는 재산을 내연녀에게 다 주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보험금 수익자까지도 내연녀 앞으로 들어서 사실상 자녀들이 상속받는 재산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와, 아버지가 집을 나간 지 연락도 안 하다가 그마저 있는 재산도 내연녀에게 다 줬다. 자식 입장에선 진짜 서운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이 자녀들에게 쓰는 돈을 아까워하시더니 네. 마지막까지 똑같구나. 아. 이렇게 해서 실망감이 들었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긴커녕 아버지 장례식에 참석하기도 싫어졌다고 하는데요. 아하. 그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내연녀가 자식들한테 전화해서 왜 자식이 돼서 그 아버지 장례를 왜 안 치르느냐? 네. 라고 이제 A 씨를 다그쳤다고 하는데요. A 씨의 사연을 들은 누리꾼들이 이제 그런 상황이라면 장례식을 굳이 치러줘야 하냐? 장례식을 굳이 뭐 치를 필요가 없다라는 거에 이제 공감하는 한편 지금 장례식이 문제냐? 상간녀 재산에 대해서 유류분 소송부터 빨리 해라라면서 상속에 대한 권리를 찾으라라는 조언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내연녀한테 다 넘겼다고는 하지만 네. 그래도 자식이 상속받아야 할 권리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유류분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자 그러면 일단 장례식 문제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연녀는 자식들에게 왜 아버지 장례식을 안 치르냐고 다그쳤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 내연녀가 치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이 내연녀가 굳이 자기가 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다그치느냐 딸한테라고 네. 하면은 이 장사법에 보면요.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연고자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연고자가 순위가 매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배우자, 그리고 배우자. 두 번째는 자녀와 부모, 그다음에 손자녀와 조부모 이런 식으로 순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은 이 순위에서 한참 밀리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아하. 네, 본인은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도 아니고 세 번째도 아니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빨리 딸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장례를 치러라라고 이렇게 다그치는 것 같아요.
저기 우리 법조계의 박해일, 우리 강평신 변호사님께서 박해가 같습니까? 네, 박해? 많이 비슷하죠. 예, 근데 제가 가만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순위를 매긴 건 좋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순위에 내연녀는 없잖아요. 아, 그러면 그렇죠. 내연녀는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법조문에 내연녀라고 되어 있지는 않죠. 하지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순서상 맨 마지막 번에 있기는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실혼 등이나 이 혈연의 관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중에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은 장례를 주관을 할 수는 있게 되는 거죠. 순서에서는 밀릴 수 있지만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사건에서는 사실 영고자, 즉 딸이 있어요. 네. 그래서 장례를 주관할 수 있는 영고자가 있는데 정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영고자가 아예 없는 사망도 있을 수가 있단 네. 말이에요. 네, 무연고자 그러죠. 네, 무연고자라고 합니다. 그 무연고 사망자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이 장사법에서 그러면 장사를 누군가는 치러야 되는데 누가 치러야 하느냐라는 부분이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 시장이나 그 자치단체의 장이 장례 주관자를 지정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 사건에서 딸이 없었다라고 하고 이 아버지가 무연고자이고 무연고 사망을 했을 경우에 이 내연녀가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주관자로 지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네. 장례를 치르고 싶어도 순서를 기다려야 한다는 건 처음 알았어요. 자, 그렇다면 법조계의 김태리 씨. 내연녀는 이제 앞에 순서를 쭉 기다렸다가 자기 순서가 오면 장례를 치를 수 있습니까, 김태리 씨? 네, 법조계의 김태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론상으로는 가능한데요.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네. 일단 기다려야 돼요. 아까 이 강 변호사께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까지 순서가 와야 된다고 하잖아요. 네네. 법 조문에 보면요. 가, 나, 다라, 마바, 사, 아 8번째 순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 연고자들에게 의사를 다 일단 확인을 해요. 행정 절차적으로. 네네. 다 확인을 해서 장례를 주재할 수 있느냐, 주관할 수 있느냐 확인을 해보고 안 된다고 하면 그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난관. 일단 그때 동안 장례를 못 치르고 안치를 해놔야 되잖아요. 기나긴 안치 기간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은 지자체마다 다르기는 한데 이렇게 아목 순서까지 오는 8번째 순서까지 오는 그 시간이요. 대략 한 달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치 기간을 지났다. 그래서 나에게 차례가 왔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는 소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로서 내가 이 사람의 장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 사람과의 사망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지자체에 설명을 하고 증거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혼 관계를 입증한다는 건 사실 재판에서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 자료들, 뭐 사진들이라든가 뭐 주변 사람들 얘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서류로 만들어서 내야 될 텐데 그런데 담당 주무관이 자료를 받아보고 아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판단을 한다고 하면 거기서 끝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행정기관에서 판단하는 재량에 달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난관이 기본적으로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서는 돈 문제도 또 무시할 수 없는 난관인 것 같은데요. 비용이 사실은 정말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이 모든 과정에서 결국에는 돈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한 달 동안 시신을 안치해야 되는데 그 안치소의 보관 비용이라는 게 발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루 평균 안치에 드는 비용이 10만 원 내외라고 하는데 한 달이면은 기본적으로 300만 원 넘게 기본 비용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장례 비용을 또 부담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돌아가신 분이 재산이 있다라고 하면 장례 비용을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 장례를 주관하는 사람이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후에 유품 정리는 또 돌아가신 분 재산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장례를 주관하는 사람이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강 변호사께서 장례 주관자에 대한 법이 새롭게 개정이 돼서 지위가 부여가 됐다라고 했지만 장례 주관자가 생겼다는 것도 사실은 그 이후에 뭔가 법적인 어떤 근거를 마련해줬다는 것이지 연고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되고 이 기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사실 자체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기간과 비용이 소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현실적인 어떤 문제들이 있고 이 사연에서도 내연녀가 마지막에 유골만 인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아, 그래서 자녀들에게 연락을 해서 그랬군요. 네. 다그치듯이 장례를 치러야 된다. 듣고 보니 이제 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저는 이 사연을 들으면서 이 가족은 오랫동안 비극이었겠다. 아버지는 애를 전혀 돌보지 않았고 그렇죠. 거기다가 또 내연녀와의 관계도 있고 재산까지 다 가져가 버렸잖아요. 사실 자식 입장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예를 다하고 싶지만 속상한 마음에 장례 안 치르고도 싶을 것 같아요. 솔직히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런데 아버지니까 어쨌든지 간에 이 일이 그래도 잘 처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남은 일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왜냐하면 네. 너무 억울하잖아요, 자식인데. 제가 너무 화가 난 건가요? 입장에서는. 네. 아닙니다. 사실 이런 일이 하기도 하고요. 그 유류분 말씀하셨는데 뭐 유류분 청구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 두 가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전 재산을 다 이렇게 증여를 해버렸다라는 부분과 이제 보험을 이제 피보험자를 내연녀 앞으로 해가지고 드러났다 이렇게 두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뭐 제사를 누가 치르는지에 대해서도 별 상관이 없이 법적으로 최선으로 보장되는 이제 금액이기 때문에 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몇몇 가지 제한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그 내연녀한테 한 증여가 있잖아요. 이거는 아버지가 제3자한테 한 증여란 말이에요. 네. 이러한 증여는 상속 개시 이전에 1년간에 있었던 그 증여에 한해서만 우리가 유류분을 산정을 하는데 고려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원칙이고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이 망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네. 누군가한테 증여를 하기로 했는데 이게 내가 죽고 나서 내 상속권자의 권리를 해하는 거야. 침해하는 거야 라는 거를 서로 알고서 한 증여는 1년 이전의 것도 유류분의 산정에 포함을 시킬 수가 있어요. 네. 이전에 건.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 점이 뭐냐면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평생 나를 한 번도 돌보지 않고 했는데 누군가한테 다 이렇게 증여를 해버렸네 라는 거를 사망 전에 알고 있었어요. 이 자식이. 근데 나는 알고 있으니까 언제든 내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겠지 소송으로 라고 생각을 하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1년이 지나버렸어요. 그러면 더 이상 청구할 수가 없어요. 기간. 네. 네. 그래서 무조건 기간이 1년이 되는 이전에 하셔야 되고 근데 진짜 몰랐어요. 두 번째 경우는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제3자한테 다 증여를 하신 걸 몰랐어요. 몰랐어. 근데 한참 뒤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년이 지나 한참 뒤에 알았단 말이에요. 그럼 어떡하지? 1년 이미 지나가 버렸는데 나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안 날로부터 또 1년 내에는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나는 이 두 가지 방법 내만 하면 되는 거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다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0년이 넘어버렸으면 이제 아무것도 그건 안 되는 거야. 10년까지는 안 그러니까 돼. 제가 말씀드린 그 세 가지의 경우의 수를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소송상의 유류분 청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유류분 관련해서 소송하려면 여러 가지로 복잡한 게 많겠는데요. 한두 개가 아닌데요. 네. 이렇게 걸고 저렇게 걸고 막 복잡하겠어요. 변호사 선임하면 돼요. 박혜희 씨하고 김태리 씨. 오래 걸릴 것 같아. 네. 알겠습니다. 다음 사연 가보죠. 네. 네, 두 번째 사연은 70대 한 어머니가 보낸 사연인데요. 30억 원 건물 상속, 누나들 빼고 막내 아들만 주고 싶어요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꽁투로 만나보시죠. 저는 딸 셋에 아들 하나를 둔 평범한 70대 엄마입니다. 딸들은 부잣집에 결혼해서 팔자 좋게 사는데 막내 아들이 문제였어요. 착한데 조금 모자란 구석이 있다고 할까요?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건물을 몰래 아들 명의로 바꿔줬습니다. 재용아, 엄마가 준 그 건물 알지? 그거 절대로 누나들한테 말하면 안 된다잉? 근데 엄마 건물 말고 그거 먹지도 못하는데 건물 말고 건어물로 주면 안 돼? 나 오징어 좋아하는데. 아이고 너는 모자란 거냐 순박한 거냐 순수한 거냐 속 터지게 오징어 같은 소리라고 있네 진짜. 아유 얘 어릴 때 뭘 먹어서 이렇게 모자란디야. 아유 진짜. 엄마, 에? 무슨 소리야? 설마 엄마가 가진 그 30억짜리 건물 그거 재용이 준 거 아니지? 아유
얘이나 들었냐? 아유, 저는 귀가 밝고 얘는 모자르고 쟤는 귀가 밝고. 아니, 재영이 지가 아직 직업도 없잖냐.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9급 공무원만 20년째 준비 중이야. 너 불쌍하지도 않냐, 네 동생이? 안 불쌍해. 하나도 안 불쌍해. 엄마, 재용이는 대학 문턱이라도 밟기라도 했지. 나는 딸이라는 이유로 평생 양보만 했어. 이제 나 절대 양보 안 해. 그 건물 언니들이랑 나도 가질 거야. 누나 갖고 싶어? 응. 그럼 누나 가져. 아이고, 이거 가기래잖아, 이거. 아니, 그거 주지 말라니까 그러네. 아유, 속 터져. 이걸 어쩜 좋아. 딸들이 화가 단단히 났나 봅니다. 제가 세상을 떠나면 글쎄 아들한테 준 건물을 유류분 소송해갖고 가져오겠다네요. 이대로라면 누나들한테 막내가 재산을 홀라당 뺏길 것 같은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딸들은 결혼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반면에 막내 아들은 또 그렇지 못하니까 어머니 심정은 막내 아들한테 그렇죠. 다 주고 싶은 이런 거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연을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은 어머니는 내 재산을 왜 내 마음대로 못하느냐면서 그렇죠. 이제 30억 원짜리 건물을 막내 아들에게만 증여를 한 상황이고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세 딸들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어차피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해서 건물을 되찾아올 거다. 자식들이 사이가 나빠지기 전에 증여를 다시 공평하게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어머니에게 엄포를 놓은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그래도 딸이 셋이잖아요. 아들에게만 이 건물을 다 증여하겠다. 이건 뭐 물론 뭐 상황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그래도 좀 섭섭하긴 할 것 같아요. 제가 엄마 입장이라면 아들이 좀 아픈 손가락이 들어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네. 좀 더 뭔가 챙겨주고 싶은 마음인데 내가 딸 입장이면 왜 나는 안 줘? 이 차별이죠. 그러니까 차별하니까 이거 속상하고 좀 서러웠고 막 이럴 것 같아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이제 조금 더 신경 쓰게 되는 네. 지금 이렇게 아픈 손가락이라는 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뭐 굉장히 이렇게 순수하게 말씀하시는데 아니 내 돈 가지고 내 아들한테 내가 주겠다는데 니들이 왜 난리야. 그렇죠, 엄마 입장. 그리고 뭐 나한테 돈 맡겨놨냐? 이런 얘기를 엄마 입장에서는 하실 수 있을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이게 사실 쉬운 얘기 같지만 어려운 얘기고 동시에 부모들 입장에서는 사실 나한테 잘한 자식이나 이쁜 자식이 있잖아요. 아이, 그렇죠. 그 자식 기여도가 높거나 내가 사랑하는 자식에게 주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엄마는 날 사랑하나 모르겠네. 그러게 사랑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제 누나들이 더 이상 참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소송을 하게 되면 네. 이 남동생은 누나들에게 이걸 좀 나눠줘야 되는 거죠? 일부는 나눠줘야 됩니다. 아. 물론 예쁜 손가락이 있고 좀 덜 예쁜 손가락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돌아가신 분이 내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법에서는 이렇게 누구 한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장남 예쁘다고 장남한테만 재산 다 주고 돌아가시고 이런 경우들이 네, 있었어요. 맞아요. 그럼 딸들 속상해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예전에는 꽤 많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최소한의 재산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을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유류분 제도예요. 뭐 직계 비속 같은 경우에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은 최소한 보장해 줘야 된다라고 지금 정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사례 같은 경우를 분석을 해보면 아들 하나, 딸 셋 이렇게 4명의 자식이 있었잖아요. 배우자가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사람이 1대1의 비율로 재산을 상속을 받게 됩니다. 받아야 할 재산 총 30억 중에서 원래라면 딸들도 공평하게 4분의 1씩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7억 5천씩 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데 그것의 절반인 3억 7,500만 원 이거를 유류분으로 받아야 될 권리는 있습니다. 근데 이 딸들이 엄마한테 뭐라 그랬냐면 자식들 사이 나빠지기 전에 증여 다시 공평하게 다시 하셔라. 그렇지. 이렇게 딸들이 요청을 지금 했잖아요.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자식들이 이렇게 정말 내 눈 뜨고 있는데 싸우는 모습 보는 거 마음 아프거든요. 엄마 입장에서 이 소송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가장 현명한지 우리 강 변호사님 꼭 부탁드립니다. 네. 글쎄요, 소송을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아. 그런 방법이 있다면 저한테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은 이거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소송을 막을 길은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것 같고, 그 제일 좋은 건 물론 뭐 덕담 시기겠지만 공평하게 나눠주는 거겠죠. 그래서 네. 사전에 그 건물을 매각을 해가지고 현금으로 예를 들면 현금화를 시켜가지고 공평하게 나눠주던지 아니면은 그 비율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법정 상속분대로 반드시 뭐 내가 증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막 법으로 간다. 꼭 이러기 이전에 가족들끼리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돌아가시기 전에 다 같이 가족들이 모여서 현금화를 시켜서 얼마씩 나눠 가져라 라고 하는 게 가장 좋을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아들한테 나는 조금 더 주고 싶다라고 네. 한다면은 유언 대용 신탁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제 금융기관을 통해서 내 어떤 자산을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어느 방법으로 이걸 처분을 했으면 좋겠고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제도도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마음은 이 아들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안쓰러워, 건물에서 나오는 안쓰러워. 월세라도 받아가지고 에이, 그러게. 바다를 생활해라 이런 마음일 텐데 네. 그걸 현명하게 잘 협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월세가 얼마나 오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누나들한테도 좀 이렇게 나눠주고 그 안에서 뭔가 그 해결할 안에서 수 있게. 그렇지. 이거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데 거위 잡아먹어 버리면 그렇지. 이 아들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맞아. 그런 거. 그리고 법으로 가면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렇죠. 변호사 비용도 들고 많아. 그러니까 글로 가지 마시고 잘 전해 좀 했으면 좋겠어. 안에서 해결할 수 예, 있도록. 예. 네. 자, 다음 사연은요. 네, 세 번째 사연은요. 치매에 걸린 엄마가 쓴 2개의 유언장. 네, 어떤 게 유효하나요? 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꽁투로 만나보시죠. 90이 넘은 나이에 치매가 걸린 저희 어머니는 요즘 자식들이 누군지 알아보기도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랑 상의를 해서 미리 재산에 대한 유언장을 받아놨어요. 그런데 황당한 건 언니도 저처럼 유언장을 받았다는 겁니다. 에? 엄마가 유언장을 또 썼다고? 아니 언니 나한테는 그런 말씀 없으셨는데. 아 무슨 소리야? 내가 너보다 2년이나 더 빨리 받았는데. 자 봐, 여기 보이지? 유언장. 아니 줘봐. 내 전 재산을 세상에 둘도 없는 효녀 수리미에게 주겠습니다. 이건 빼박입니다. 자, 빼박? 엄마가 이런 말을 했다고? 이게 진짜 맞아? 너 그게 무슨 말이니? 그럼 재산이 탐나서 뭐 내가 엄마 치매 증상이 심할 때 유언장을 유도하기라도 했단 말이야. 뭐야?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맞냐고 물어봤는데 언니 혼자 왜 그거 화를 내고 그래? 뭐 찔리는 거라도 있어? 암튼 엄마가 쓴 유언장 있지 그거 내 거가 진짜야 언니. 웃기지 마. 내 유언장이 진짜야. 이거 빼박이거든. 빼박? 서로 다른 유언장이 2개라니 황당합니다. 엄마는 치매에 걸려서 유언장을 쓴 사실도 기억을 못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럴 땐 누구의 유언장이 유효한 건가요? 치매에 걸린 어머니가 내용이 다른 2개의 유언장을 썼다. 이거부터 좀 이상한데. 근데 빼박은 좀 이상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 표현은 좀 이상해요. 사실 이 2개의 유언장 모두 어머니가 쓰신 게 맞습니다. 2020년에 언니가 어머니와 함께 증인을 세우고 유언장을 작성했고 네. 얼마 후 어머니가 치매 판정을 받으셨다 그래요. 그리고 자신이 유언장을 작성한 사실을 잊은 어머니가 네. 2022년에 동생이 유언장을 다시 작성하면서 2개의 유언장이 참. 나오게 된 겁니다. 2년 사이에 2개의 유언장이 나온 건데 그러면 어떤 게 효력이 있는 거예요? 진짜. 네, 사실 그 고령화 사회이기도 하고 이런 일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네, 근데 일단 궁금하신 부분에 대한 답을 드리면 최종적으로 작성된 유언장의 효력이 우선하는 건 맞아요. 네, 최근에. 근데 이 사건에서는 네. 지금 언니 2020년 유언장 작성됐고 그 다음에 2020년 동생 유언장 이전에 그 사이에 치매 판정을 받으셨던 네네.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원칙적으로 보면은 나중에 2022년에 적혀진 유언장이 효력이 있는 거겠지만 네. 만약에 이 어머님이 정말로 이 치매 증상이 너무 악화가 되셔가지고 아하. 그때 유언을 작성을 하실 당시에 의사 능력이 완전히 없다.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라면 이 2022년에 있었던 유언장의 효력은 제가 봤을 때는 번복이 될 수도 있다. 근데 그러면 언니는 너무 땡큐네. 왜? 그 중간에 치매 판정 받았잖아. 그렇지.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럴 수는 있어요. 우리가 치매 환자라고 하면
늘 의사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왔다 있을까요? 갔다 하잖아요. 그렇진 않아요. 왔다 갔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만약에 2022년 동생의 유언장을 작성했을 때 비록 치매 판정은 받았지만 그때 당시에 유언 정도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의사 능력은 있었다라고 인정이 되면은 원칙으로 돌아가서 2022년 동생의 유언장이 유효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치매에 걸렸다고 해서 그 이후에 쓴 유언장이 무조건 무효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네요. 네, 그럼? 맞습니다. 네, 유언장을 쓸 때 당시에 의사 능력이 어땠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유언을 할 때 그 분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두는 게 좋겠죠. 실제로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아버지가 강남 아파트 용인 땅 그거 나 자식들 안 주고 사회에 환원하겠다 이렇게 유언장을 작성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장남이 이 유언 무효다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요. 법원에는 아버지가 그때 당시에 충분히 유언을 할 수 있을 만한 의사 능력이 있었다라고 보고 장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두 아들이 재산 가지고 다툼을 했었는데 그때 아버지가 법정에 출석해서 아들들 다 부려자고 나 너무 힘들다. 아들한테 재산 하나도 안 주고 싶고 사회에 다 기부하고 싶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기록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결정적인 증거가 됐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치매를 앓는다고 하더라도 유언장을 작성할 때 어땠냐 상태가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증거 자료를 만들어 두시는 게 좋은데 제일 좋은 방법은 유언장 작성하실 때 뭐 여러 유언의 방식이 있겠지만 공증인이 입회를 하고 증인도 있는 공정 증서에 의한 유언 작성 요 방식이 제일 그나마 좀 적절할 것 같아서 추천을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끝으로 시청자분들께서도 상속과 유류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 묻고 싶은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 행복한 아침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란에 사연을 남겨주세요. 물론 비밀글로도 쓰실 수 있습니다. 네. 사연을 골라서 우리 유능한 두 변호사님께서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그 법이 알고 싶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라떼는 말이야. 오늘의 주제는요. 서울시민 3분의 1이 몰랐던 창경원 벚꽃놀이입니다. 꽃송이가 그래 피었네. 꽃송이가 빛꽃 한 송이가 그래 피었구나. 거리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그 길의 사람들 그래 나는 내게 얼마만큼 특별한 건지 그게 어려운 거야. 그게 어려운 거라. 네, 세대 간의 추억을 공유하는 시간 라떼는 말이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참 가수는 계절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꽃송이가 그래. 보험이구나. 이제 저 여의도 윤중로에도 벚꽃 축제가 지금 하고 있죠. 하고 그렇죠. 있죠. 네, 예, 뭐 이번 벚꽃, 주가 아마 벚꽃 구경하기 또 각종 꽃 구경하기 정말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근데 아직도 저는 어디 갈지 못 골랐어요. 뭐 석촌호수도 있고 뭐 가까운 정말 여의도 윤중로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그런데 아직 어디 갈지 못 정했어요. 근데 그런 꽃놀이 가기 전에 MZ 세대들은 어떤 게 벚꽃이고 어떤 게 매화고 어떤 게 철쭉이고 뭐 진달래 요거 알랑가 몰라. 이거 그냥 알까요? 그 정도는 알지 않을까? 뭐 매화는 네. 하얀색이고 어. 벚꽃은 약간 연분홍색이고 오. 그 정도까지는 아는 것 같아요. 예인 씨 제대로 모르고 계시네. 봐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MZ 세대들은 분홍꽃 하면 뭐 다 벚꽃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벚꽃 우리 봄꽃 3종 세트를 보여드릴 테니까 어떤 꽃들인지 한번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봄을 알리는 대표적인 세 가지 정령입니다. 갑니다. 사진 주세요. 하얀색도 있고 분홍색도 있고 비슷하게 생겼죠? 자, 왼쪽부터 오른쪽 순으로 과연 무슨 꽃일지 한번 맞춰보세요. 일단 왼쪽은 벚꽃이 확실합니다. 저도 그쵸? 예, 왼쪽은 벚꽃입니다. 벚꽃. 벚꽃 같아요? 근데 이제 중간부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팝콘처럼 생긴 거 법주. 중간에 거는 매화 같은데요? 매화예요? 매화. 그 오히려 저 오른쪽에 있는 게 벚꽃 같은데? 그래 매화 그래요? 같고 그쵸? 오른쪽에 있는 건 뭔지 모르겠어요. 헷갈리죠? 아니에요, 복사꽃. 왜 이렇게 어려워요? 이야, 장 기자님 아예 얘기를 하지 마세요. 아, 살구꽃. 자, 왼쪽부터 살구꽃, 아기 진달래. 여보세요. 아기 벚꽃, 진달래입니까? 매화, 진달래 순이었어. 살구꽃이었어요. 살구꽃. 살구꽃. 그게 벚꽃, 매화, 살구꽃이에요? 살구꽃. 살구꽃? 요거 어떻게 구별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벚꽃, 매화 딱 보시면 가지에
딱 붙었느냐 안 붙었느냐 이거 구분하시면 돼요. 봐봐요. 벚꽃은 붙어 있지 않아. 그러니까 나뭇가지에 딱 붙어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 매화예요. 그 나뭇가지 하늘하늘한 꽃자루가 뻗어나와 있으면 벚꽃이에요. 또 왼쪽이 벚꽃, 오른쪽은 매화예요. 그러니까 매화는 꽃잎 끝이 동글동글해요. 근데 벚꽃은 꽃잎 끝에 이렇게 V자로 홈이 파여 있어요. 꽃잎을 자세히 보면 아실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자세히 보니까 차이가 좀 느껴지는데 그럼 가장 오른쪽에 있었던 살구꽃은 그게 제일 쉬워요, 구분하기가. 꽃받침이 뒤로 발라당 누워 있어. 그러니까 왕관 모양을 하고 있으면 그게 살구꽃이에요. 봐봐요. 이렇게 왕관 모양이고 벚꽃 꽃잎이 이렇게 뒤로 누워 있어요. 살구꽃이구나. 요렇게 보면 어떤 게 벚꽃이고 매화고 살구꽃이고 이제 아실 수 있겠죠. 네. 지금 우리가 이제 꽃 모양을 보고 이제 뭐 꽃잎이 발라당 누웠냐, 뭐 가지에 달락 붙어 있냐 이렇게 그걸 통해서 마치 식물 도감 보듯이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지만 옛날에는 이런 거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럼. 왜냐하면 먼저 지천의 꽃인데 네. 꽃 피는 순서가 거의 정해져 있었거든요. 오. 제일 먼저 우리가 엄동설은 끝나자마자 피는 게 매화잖아요. 매화 딱 피고 나면 그 다음에 피는 게 살구꽃이에요.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우리가 고양이 봄에서 불렀던 것처럼 매화 다음에 바로 살구꽃이 피고 딱 살구꽃이 피고 나서 조금 지나고 나면 바로 피는 게 복사꽃이었습니다. 복사꽃이 딱 피고 그 다음에 만개하게 되는 게 벚꽃. 어쩌면 마지막에 봄의 전령 중에 벚꽃은 가장 마지막에 피는 아주 화려한 그 대군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우리가 지금에야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만 옛날엔 꽃이 피는 순서를 보면서 시간 가는 걸 봤잖아요. 그렇지. 제가 이제 강원도 사람이어서 꽃이 굉장히 늦게 피는 지역이었는데 거기들 순서는 또 똑같았었거든요. 예. 그렇죠. 지역은 그래도 이 꽃들이 천지로 널려 있지만 네.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행이 된 서울 한복판에서는 그때는 꽃 보기 어려웠단 말이죠. 지금 공원도 많지만 네. 그때 꽃놀이를 어디로 갔었느냐 이거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꽃놀이의 명소, 벚꽃놀이의 명소 창경원 가보셨나요? 아유, 그럼요. 네. 창경원. 저는 또 그 서울에 이사 와서 제가 네. 동대문에 살았어요. 아. 그러면서 창경원은 늘 갔었죠. 네. 그리고 저는 부산이었는데 어린이 대공원. 어린이 거기 대공원. 창경원이라고 또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세대들은 대공원. 벚꽃 하면 당연히 여의도 뭐 윤중로 벚꽃 축제나 진해 군항제 네, 떠올리겠지만 옛날에는 뭐 다들 다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봄나들이 명소하면 단연 창경원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1970년대에는 4월에서 5월 한 달 동안 약 150만 명에서 200만 명이 창경원에 구름대처럼 몰렸다.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그 당시에 서울 인구가 600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서울 시민 3분의 1이 창경원을 찾았다. 이러면 뭐 사람 반 벚꽃반이었겠는데요? 진짜 어우, 엄청나네. 인산이네죠. 저 앞에 저런 데 봐요. 가면 꼭 나오는 방송. 아이를 찾습니다. 맞아. 아이를 찾습니다. 아이고. 파란색 모자를 입은 7살 여아를 찾습니다. 맞아요. 꼭 이런 방송이 나오거든요. 네. 네. 그리고 저 때 그 야간 개장이라 그래야 되나? 아, 그렇죠. 밤 벚꽃놀이. 네, 일명 야행이라고 해서 그게 야행? 있었는데, 예, 그래서 이제 밤에도 사람이 바글바글 했었습니다. 그렇구나. 당시 이제 수운동 불빛 아래서 이 하얗게 빛나는 벚꽃, 꽃송이 예, 기념사진 찍었던 분들이 뭐 꽤 있죠. 아니 서울 시민 3분의 1이 갔다는 건데 왜들 그렇게 창경원을 찾았을까요? 그때 1980년대까지만 해도 갈 데가 없었어요. 그래, 맞아. 서울시에 뭐 갈 데가 뭐 마땅한 데 있습니까? 없었는데 그때 딱 하나 있던 게 지금의 창경궁이지만 그땐 창경원이라고 불렀던 바로 그곳이었는데 이게 우리가 다들 아시죠? 역사적으로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가 이 안에 네. 들어가 있는데 이게 우리 원래 창경궁이 성종 14년 그러니까 1483년에 처음으로 지어졌던 그 궁이었는데 일제가 1909년에 창경군을 창경원으로 바꿉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1,100그루 정도의 벚나무를 심게 되고 이때 벚꽃 명소가 만들어졌고 문제는 벚꽃만 심은 게 아니죠. 우리가 다 기억하실 겁니다. 고수의 뱃놀이도 했었고요. 예. 동물원이 거기 있었어요. 맞아. 식물원도 만들어지고 유원지 거기 놀이기구가 들어가면서 지금 궁을 생각할 때는 상상할 수 없는 그렇지. 유원지가 되면서 동물이 거기서 보기도 하지만 똥도 싸는 사실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아픈 지역이 바로 이 창경궁이다. 또 옛날에 창경원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나 아픈 역사입니다마는 네. 그리고 80여 년 동안을 봄꽃 명소로 자리 잡고
다들 서울 시민의 3분의 1 정도가 네, 거기서 벚꽃을 즐겼다. 그 벚꽃 자체도 일본의 국화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쫙 심은 건데 그래, 맞아, 맞아. 그걸 우리는 즐겼다. 예. 그 우리나라 최초의 케이블카가 설치된 곳도 창경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남산 케이블카를 우리나라 최초의 케이블카라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건 아니에요. 두 번째랍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이야기하면 1962년 5월에 개장한 남산 케이블카는 두 번째입니다. 그보다 2개월 앞서서 1962년 3월부터 운행 시작한 창경원 케이블카가 첫 번째 케이블카 요겁니다. 네. 그 시절 케이블카는 지금보다도 이렇게 좀 아찔해 보이기도 했는데 네. 이 최대 높이가 15m에 길이가 300m 이렇게 됐었는데 이 사진을 보시면은 케이블카에 이 사람들이 좀 가득 좀 들어차 있죠. 네. 그러면서 연못을 좀 가로지르면서 창경원을 내려다보는 이런 좀 아찔한 모습 이런 걸 보실 수 있죠. 저 시절에는 저 케이블카 한번 타보는 거, 그렇죠. 그리고 연인들은 저 창경원의 그 뱃놀이 한번 해보는 거, 그다음에 아이들은 벚꽃놀이 한번 해보는 거, 동물 한번 보는 거. 동물원. 이게 다 자랑거리고 추억이고 이랬던 시절이었던 거죠. 맞아요. 이제 제가 이 근대 역사의 한 페이지라고 할 수 있는 이 창경궁, 그 과거의 창경원이라고 했던 그 관련해서 제가 퀴즈 하나 좀 내볼까 합니다. 네. 잘 맞춰보세요. 자, 그 옛날 이 창경궁을 창경원이라고 만드는 걸 이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일제의 초대 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그 사람이었는데 이토 히로부미가 당시 창경원 개장을 앞두고 네모했다. 자, 창경원 네모했다. 개장을 앞두고 예. 요거 제가 히로부미가 우리가 다 알고 계시죠? 길다. 그래. 네모가 요분 기네. 안중근 의사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죽었다. 죽었다네. 근데 너무 길잖아. 그러네. 또 히로부미가 예. 죽었다는데 뭐 이렇게 길어 근데. 혹시 창경원에서 죽었다? 억울하게 죽었다. 아니 네. 그건 아니죠. 뭐, 너무 억울하게 죽었다. 자, 제가 그렇게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은 뭐냐? 네. 창경궁을 창경원으로 만든 그 이토 히로부미는 사실 창경원 개장도 못 보고 사망했다. 봐봐요. 억울하게 죽었네. 본인 입장에서는. 아니 저 하얼빈에서 이또 히로부미 뭘 억울해? 없죠. 개장을 못 보고 아주 죽었다. 본인 아, 입장에서. 본인 입장에서? 본인 입장에서 아, 예. 그렇다 근데 이거죠. 그때 당시 우리는 그 고소하지만. 일제 초대 통감이었던 이토 네. 히로부미가 창경을 만드는데 가장 공을 들였던 사람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궁궐 안쪽 전각 일부를 철거하자 뭐 아니면 서양식 정원하고 건물을 막 세우자 이런 굉장히 많은 건의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창경궁은 원래 왕족들만 출입하는 그 궁궐이었다가 한반도 최초의 시민공원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창경원 그 개원식이 있었던 날짜, 그 날짜로부터 닷새 전이었던 1909년 10월 26일 이때가 바로 우리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그렇죠. 암살한 날이죠. 예. 맞아요. 그래서 그 암살 당일 이후 5일 있다가 이토 히로부미 없이 창경원의 개원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가장 보고 싶었겠지만 역사적으로 사실 어쩌면 대한민국의 꽃이 핀 날이 아니었나 이런 그래, 생각이 맞아요. 네. 그다음에 꽃이 맞습니다. 폈어. 개원식 후에 그런 본격적으로 개장을 하면서 동물원이나 이제 놀이공원이 생긴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창경원 원숭이 꼴이다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네. 남들이 너무 많이 쳐다보고 남들의 구경거리가 된다는 그런 관용구로 이렇게 이런 말이 탄생했는데 원숭이뿐만 아니라 뭐 코끼리, 뭐 호랑이, 뭐 기린 처음 보는 각종 동물을 보려고 진짜 전국의 어린이들이 부모의 손을 잡고 찾아갔던 곳이 바로 저기예요. 아마 그때 그 동물원 가서 처음 보시고 완전 충격이다 이랬던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저는 뭐 동물원 가기 전에 팔았던 번데기가 또 먹는 거죠, 했는데 맞아. 저는 코끼리를 이때 처음 봤어요. 네. 정말 당연하죠. 코끼리는 코가 손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코끼리 사람들 아저씨는 코가 손이네. 과자를 그때 이 주면은 노래가 나왔죠. 썰어 먹지. 네. 맞아요. 그리고 저 홍학인가? 저 홍학들 쫙 같이 군무 맞아. 추던. 맞아. 그리고 저는 공작이 제일 신기했어요. 이렇게 딱 공작이 날개 이렇게 필 때? 쫙 날개 피고 어렸을 때 저도 저기 갔죠. 당연히 가서 저거 보면서 신기하고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그 돌고래 쇼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돌고래 쇼는 또 저기는 없어요. 돌고래 그때는 그건 없었고. 아 부산에는 네, 있었구나. 부산. 부산에는 돌고래 쇼가 5월 있었어. 5일 날 어린이날 되면 네. 다른 데 어디 갈 데 없고 난리 났겠는데. 그냥 사과하고 사이다 싸가지고 계란이 계란 삶아가지고. 삶아서 돗자리 저기
따라놓고. 창경원 가가지고 그럼 아우 인산이네. 근데 다 추억이 있죠. 기린이 목이 얼마나 긴 줄 아세요? 그렇지. 목이 진짜 전 기린이 기린이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잖아. 기린은 목 디스크도 없나 봐. 그럼. 당시에는 막 이제 동물원 가면 동물들한테 막 먹이 던지고 막 그런 거 하지 않았었어요? 네. 많이 했죠. 장기태 기자는 다들 경험 했죠. 없어요? 네, 이게 그 관람객들의 이 관람 에티켓이 지금은 좀 많이 좀 좋아진 상태잖아요. 근데 그때는 좀 동물들한테 좀 먹이 준다시피고 이제 아무거나 막 비닐봉지에 넣어가지고 아유, 그러면 안 던지거나 돼. 뭐 좀 뭐 변질된 음식 같은 거 주거나 아이고. 뭐 해가지고 네. 예, 동물들이 뭐 사망하거나 아이고. 탈이 나거나 뭐 이러는 일들도 있었죠. 네. 예, 좀 안타까운 일들이 좀 네. 있었다고 얘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담배 버려가지고 원숭이가 그 담배 피고. 네, 진짜요? 어제 담배 피는 거. 던져놓으니까 이게 뭔가 하고 흉내내고 하는 거. 네. 웬일이야. 지금은 뭐 상상할 수도 아유, 안 없던 되죠. 일들이 그 시절에는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창경원 동물들의 순환 시대가 그보다 앞선 과거에도 있었다고 해요. 네, 창경원이 1909년에 개장이 되고 동물원에 많은 동물들이 살게 됐죠. 그러다가 1945년에 비극을 맞게 됩니다. 45년? 동물의 입장에서 비극을 맞게 되죠. 우리는 해방이 되지만. 네. 자, 문제 주시죠. 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을 앞둔 일본은 창경원 동물들을 네모했다. 네모했다. 이거는 뭐 네. 한다니까 뭐 네. 방생했다 뭐 아니면 이전했다. 일본으로 다 데리고 갈 데리고 것 같아요. 전쟁 중에 데려갔다? 아파 데리고 죽겠는데 갈 아, 전쟁 중 전쟁 중에 지금 해제니까. 정신 하나도 없어 죽겠는데. 그러면 죽였을 것 같아요. 그치. 네, 죽였을 것 같아요. 자, 네. 자 어떻게 했을까요? 전쟁 중에 어떻게 했지? 독살했다. 독살을 했다고? 참 이게 가슴 아픈 역사인데 당시에 전쟁에 졌다고 일본이 동물이? 제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폐색이 짙어지자 네. 직원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다고 그래요. 배전이 임박했다. 혼란 중에 사람은 해칠 수도 있는 모든 동물을 독살하라. 일제가 긴급 퇴각을 하면서 맹수들이 탈출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 그래서. 동물들을 몰살하게 된 거죠. 당시 사육사들이 준 독약을 먹은 호랑이, 사자 등 맹수 188마리를 포함해서 700여 마리의 동물이 죽임을 당했고 너무했다. 마침내 해방의 그날 사람들은 만세를 불렀지만 동물원의 동물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런 숨은 역사들이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면 창경원이 다시 잃어버린 이름을 찾고 창경궁으로 돌아간 거는 언제였을까요? 자, 이게 1909년 이후에 8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후에 드디어 1984년 바로 이때 벚꽃나무를 여의도로 싹 다 옮기고요. 네. 동물들은 서울대공원으로 옮겨갑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창경궁이라고 하는 우리 조선의 그 궁궐의 위상을 다시금 되찾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 옮겨간 윤중로의 벚꽃이 축제가 된 건 바로 1984년 이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리고 나서 한국에 테마파크들이 막 생겼어요. 그럼요. 용인에 이제 이게 자연농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자연농원 있었죠. 1976년에 테마파크가 문을 열었고 그때 네. 이제 동물원부터 시작을 해서 놀이기구들 막 들어가고 1985년부터는 또 국내 봄꽃 축제의 효시죠. 장미 축제가 유명해져서 요건 여름이지 아마? 장미는 여름이죠. 6월. 맞아요. 네, 여름에 또 장미 축제 이런 문화가 시작이 되고 막 이랬습니다. 자연농원에 갔던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청룡열차.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우리 세 형제가 다 같이 저길 갔는데 네. 이건 정말 신기한 세상이었어요. 네. 네, 너무너무 도시락 좋아요. 그러면 네. 다른 세상에 와 있는 것 같았고 청룡열차 처음 타고 저 토했거든요. 그때 왜냐면 울렁울렁하죠. 타기 전에 네. 너무 많이 먹었어요. 너무 많이 먹고 딱 탔는데 그래서 앞 사람에게 참 지금 사과드립니다. 신뢰를 했던. 그래. 네. 지금은 네, 보기만 해도 정말 어지러워서 속 사과드립니다. 울렁거려서 네. 못 하겠더라고. 아예. 정말 많은 분들의 추억이죠. 지금도 저는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에버머루. 그렇죠. 이 뭐. 거기 가면 아직도 어머니 아버지 생각이 나고 그래요. 그렇구나. 자, 추억 여행 한번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날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의 첫날 날씨는 어떨까요? 마지연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 DDMC 앞입니다. 4월의 첫날인 오늘 봄 기운이 더 짙어지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맑고 포근해서 날씨로 인한 큰 불편은 없겠는데요.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따뜻하게 입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전까지 남부를 중심으로 안개가 짙겠습니다. 밤사이에 북산 냉각이 활발했기 때문인데요. 1km 앞이 잘 보이지 않는 만큼 운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은 맑게 드러나 있고요. 주말 동안 찾아왔던 황사도 이제 물러났습니다. 현재 대기질은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네, 영동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늘 그 밖에 중부에서도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서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서울의 낮 기온 18도, 부산은 20도가 예상되고요. 오늘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까지 벌어지겠습니다. 네, 당분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유지됩니다. 특히 내일은 기온이 반짝 더 오를 텐데요. 내일 서울의 낮 기온 23도로 5월 중순만큼 따뜻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4월 1일, 지금 많이 희석됐습니다만 오늘이 또 만우절이에요. 네, 근데 네. 만우절이라고 해서 뭐 장난 전화하고 그거 그런 안 경우들이 돼요. 큰일 많아서 나요. 네,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면 네. 장난을 정말 많이 치긴 했던 예. 것 같습니다. 자, 4월 1일, 4월의 시작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